안녕하세요. 데이터 뚝딱 카나나 메타데이터 생성 비법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의 핵심 중 하나는 메타데이터 확장입니다. 단순히 서비스 원천 데이터만으로는 복잡한 사용자 요구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맥락과 의미를 담은 메타데이터가 충분히 확장되어야만 AI 에이전트가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응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기존 서비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AI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나나 쇼핑 서비스란 사용자가 특정 수신자, 상황, 무드, 관심사 등 다양한 조건을 담은 쿼리를 입력하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약 280만 개의 상품 중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핵심 추천 기능 외에도 추천된 상품에 대한 상세 추천 사유와 브랜드 스토리 제공, 또 카카오톡 친구 생일 리마인더와 같은 부가 기능들을 함께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카나나 로컬 서비스란 사용자가 특정 지역이나 음식 카테고리 등이 포함된 쿼리를 입력하면 카카오맵에 등록된 약 41만 개의 매장 중 가장 적합한 장소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핵심 추천 기능 외에도 카카오맵 내 매장별 장소 요약 정보와 Q&A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오늘 발표는 세 가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입니다. 언어 모델을 활용해 어떻게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확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고품질 데이터를 향한 반복 사이클입니다. 데이터를 단순히 생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효율적으로 다듬고 개선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셋째, 서비스 레벨의 품질 보장과 모니터링입니다. 실제 서비스에 데이터를 내보내려면 100%의 정확도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지, 또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첫 번째인데요. 메타데이터를 왜 확장했어야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생성 구조를 짤 수 있을까? 데이터 소스 확장은 어떻게 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롬프트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했을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LM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질문은 대부분 자연어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직장 동료 집들이에 갈 건데 힙한 선물 추천해줘와 같은 방식이죠. 이 질문은 단순한 키워드 나열이 아니라 맥락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LM은 이를 잘게 쪼개어 의미 단위로 구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데이터 쪽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카탈로그는 상품 스키마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객체 단위의 메타데이터는 있지만 집들이에 적합하다거나 힙한 분위기에 어울린다 같이 맥락적 레이블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의 질문과 데이터 사이에 간극이 생기고 이 간극이 결국 AI 에이전트 서비스 전체 성능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쿼리에서 추출된 정보 필드를 그대로 카탈로그 메타데이터에도 확장했습니다. 즉, 사용자가 던진 질문과 상품이 동일한 스키마 안에서 매칭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맞춘 것이죠. 그 결과 쿼리와 상품이 같은 의미적 맥락에서 연결되고 검색과 추천의 정확도는 물론 설명 가능성까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쇼핑과 로컬 도메인에서 유입되는 쿼리를 분석해보니 사용자가 자주 묻는 정보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쇼핑 도메인에서는 수신자, 선물 상황과 같은 맥락적 키워드가 자주 등장했고 로컬 도메인에서는 방문 목적, 주차 옵션, 단체 예약처럼 상황 중심의 키워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을 실제 데이터 생성 과정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쇼핑 약 15개, 로컬 약 27개의 필드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메타데이터 생성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로 데이터, LLM, 그리고 프롬프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즉, 어떤 데이터를 어떤 스키마로 만들 것인지 미리 정의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프롬프트가 모호하다면 같은 데이터를 넣어도 매번 다른 기준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결국 품질과 일관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프롬프트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인스트럭션에는 해야 할 일과 기준을 명확하게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 아래 상품 정보를 기반으로 적합한 수신자와 선물 상황을 생성해줘와 같은 식이죠. 다음으로 아웃풋 포맷에는 생성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스키마를 JSON 형태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포맷을 고정해 두면 일관된 구조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 데이터에는 실제 상품 카탈로그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매번 달라질 수 있는 가변 영역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오른쪽 예시처럼 수신자는 직장 동료, 선물 상황은 집들이와 같은 구체적인 메타데이터가 생성됩니다. 메타데이터 생성은 수많은 상품 로우 데이터에
하나의 고정된 프롬프트를 반복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즉, 호출할 때마다 변하는 건 로 데이터뿐이고 인스트럭션이나 아웃풋 포맷과 같은 나머지 부분들은 항상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고정된 프롬프트 부분에 프리픽스 캐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이 매번 읽어야 할 토큰 수가 크게 줄고 그만큼 비용도 절감되며 처리 속도도 빨라집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싱 토큰 수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 데이터를 열어보면 의외로 텍스트로 노출된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탈로그를 보면 상품명이나 브랜드명과 같은 기본 정보만 텍스트로 제공되고 나머지 제품의 핵심 스펙과 같은 설명은 대부분 상세 이미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약 17%만이 텍스트 데이터이고 나머지 83%는 이미지에서 추출해야만 얻을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즉, AI 에이전트가 상품을 더 잘 이해하려면 단순히 텍스트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속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이를 메타데이터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그 텍스트를 기반 데이터로 활용하여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이후에 이미지 외에 부가 정보가 변경되더라도 이미 확보해둔 텍스트 데이터를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메타데이터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었습니다. 텍스트 추출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어떤 모델을 써야 하는가입니다. 상품 이미지에서 중요한 정보를 뽑아내려면 결국 이미지 안의 텍스트를 얼마나 잘 읽어내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OCR과 다양한 크기의 VLM 모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성능 지표에서 OCR과 VLM 라지 사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에서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OCR은 0.57초, VLM은 16초 이상이 걸렸습니다. 즉, 최신 VLM 모델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지만 텍스트 추출만 놓고 본다면 OCR이 여전히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OCR이 항상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몇 가지 케이스에서는 OCR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 추출만으로는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의류 상품처럼 핵심적인 특징은 이미지에 담겨 있지만 텍스트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텍스트가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책 세트처럼 이미지에 텍스트가 과도하게 들어가면 필요한 정보보다 다른 불필요한 정보들이 더 많이 추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사용 사례에 따라 OCR과 VLM을 균형 있게 조합해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롬프트만으로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올 때인데요. 이 상품에 대해 화면에 노출할 에디터 톤의 한 줄 카피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사람이 직접 쓴다면 눈사람처럼 귀여운 내순환의 조명과 같은 문장이 나오죠. 하지만 범용 LLM에 같은 요청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른쪽 예시처럼 어떤 모델은 시적인 문장을 뽑아내고 또 어떤 모델은 장황하게 늘어놓기도 합니다. 즉, 프롬프트를 아무리 바꿔도 일관된 톤과 형식을 강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 서비스에 맞는 스키마와 톤으로 문장을 일관되게 생성하기 위한 SFT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SFT 데이터를 전부 사람이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데이터셋을 라벨링 한다면 약 1000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증강 파이프라인을 활용했습니다. 흐름은 먼저 사람이 소량의 예시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대형 모델이 초안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그 뒤 규칙이나 스코어링을 적용해 자동으로 품질을 필터링하고 품질 필터링 데이터로 마지막으로 소형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사람이 약 1000시간 이상 들여야 할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소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모델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안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비용과 속도는 절반 수준으로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즉,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비용과 속도 면에서 압도적으로 효율적인 모델을 확보 및 서비스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송민이었고요. 다음 발표는 이수인 님이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파트의 발표를 맡은 이수인입니다. 지금까지 송민님이 데이터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 저는 고품질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반복했던 사이클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클은 크게 정량적 평가 부분과 프롬프트 최적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쇼핑과 로컬 두 개의 분야에서 방대한 메타데이터를 생성했는데요. 이렇게 도메인별 데이터 한 판이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도화 사이클을 반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성해야 하는 필드들이 장소 제목, 요약, 업종 등등이 있으면 이 하나의 필드마다 각각 고도화 사이클을 반복해야 합니다. 장소 제목의 경우 예로 들자면 먼저 생성을 하고 그 다음 생성된 제목들을 평가하고 틀린 사례들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개선한 다음에 다시 생성해서 평가하고 프롬프트를 개선하는 이 작업들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총 전체 과정은 n개 필드 곱하기 n번의 고도화 사이클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필드 수와 사이클 반복 횟수가 많아질수록 소요 시간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수히 많은 사이클을 반복하며 품질을 최대로 높이면서도 소요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안해 나갔습니다. 먼저 정량적 평가에 기반하여 높은 품질 목표를 달성했는데요. 정량적인 평가는 왜 중요할까요? 숫자가 없으면 우리는 감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각 매장별로 요약, 주차 정보 등등을 첫 번째 버전과 두 번째 버전을 비교하려고 할 때 이거를 양옆에 나란히 놓고 이제 논의를 시작합니다.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개 중에 뭐가 더 나아요? 새로운 버전이요. 이유는요? 그냥 제 느낌? 이렇게 됐을 때의 문제점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논의의 근거도 없고 의사결정도 쉽지 않게 됩니다.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명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타입별로 아래와 같은 평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먼저 장소 제목과 같은 스트링 데이터는 정답이 있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기획 의도에 부합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배달 가능 여부, 주차 정보 이 두 가지 불린 인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매장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아닌지 여부이므로 명확하게 정답이 있는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있는 데이터는 아래와 같은 정답셋 구조로 정답셋을 구축하고 F1 스코어로 각 필드별 지표를 계산하게 됩니다. F1 스코어를 지표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클래스 불균형 상황에서 모델 성능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아큐러시 대신 F1 스코어를 사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F1 스코어는 프레시전과 리콜의 조합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먼저 프레시전을 계산하기에 앞서 정답셋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피치 디저트, 춘식 카페와 같은 매장들이 실제 발렛 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true, false로 구축해두고 각각 프레시전과 리콜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프레시전은 모델이 긍정이라고 예측한 것 중 실제 긍정인 비율인데 여기서 생성 결과가 true인 이 세 개 중에서 실제 정답이 맞은 것은 한 개이므로 3분의 1로 해서 프레시전은 0.33이 되게 됩니다. 리콜은 실제 긍정 중에서 모델이 맞게 예측한 비율인데요. 실제 정답이 true인 애들 두 개 중에서 한 개만 맞았으므로 리콜은 2분의 1, 0.5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두 개의 조합 평균으로 F1 스코어 0.4라는 하나의 지표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도출된 필드별 F1 스코어를 추적하면서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할 수 있었고 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지표 기준으로 작업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서와 같이 춘식 카페, 산으로 간 고구마에서의 배달 가능 여부, 테라스 좌석 여부 등등을 구축하고 이거를 오른쪽에 필드별로 F1 스코어를 추적합니다. 이 예시 같은 경우는 배달 가능 여부의 F1 스코어는 매우 높으나 단체석 테라스와 같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점수가 매우 낮으므로 단체석 테라스 필드들에 대한 데이터 고도화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정답셋 구축 작업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강남 지역을 시작으로 그 다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성수, 판교, 제주 지역으로 확대했고 마침내 주요 관광지와 랜덤 샘플링을 통해 전국 지역에 1000개의 정답셋을 추가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총 4000개에 달하는 정답셋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구축된 정답셋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F1 스코어를 0.9까지 달성했는데요. 먼저 제일 처음 버전은 로우 데이터를 한 번에 넣고 모든 필드를 함께 생성했습니다. 그 다음 레그를 활용하여 필드별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넣어주니 F1 스코어가 4점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필드를 한 번에 생성하지 않고 분리하여 생성하면서 프롬프트 개선 작업을 병행해 주니 가장 높은 점수 상승을 보여줬고, 마지막으로 정답셋에서 틀린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프롬프트를 세밀하게 개선했더니 마침내 0.9라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정답이 없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오른쪽 이미지에서와 같이 홈 화면에 들어온 사용자에게 적합한 질문을 미리 제안해 주기 위해 추천 질문을 생성해야 했는데요. 이 추천 질문은 장소별로 3개씩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예시를 보시면 춘식 김치찌개집을 기반으로 추천 질문 3개를 생성할 때 가성비 좋은 김치찌개 맛집 알려줘는 적합하지만 고기 김치찌개와 솥밥 맛있는 집 추천해줘는 질문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UI상 한 질문에는 하나의 메뉴만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평일 점심에 영업하는 김치찌개집이 있을까는 평일 점심에 영업하는 것은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물어볼 법한 질문으로 구성되어야 해서 부적합합니다. 즉, 질문 추천의 적절성에 대해 사람의 판단이 필수이고 이런 데이터들의 경우 새로운 평가 기준은 서비스 기획 의도에 부합하는가가 됩니다. 이러면 인간평가의 무한굴레에 빠지게 되는데요. 데이터가 새로 생성될 때마다 새로운 인간평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개의 데이터를 생성했으면 이 생성된 500개의 데이터를 사람이 평가하고 프롬프트를 개선한 다음에 다시 생성하고 이를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0개 문항을 10회 개선한다고 하면 하나의 필드 확정을 위해 5000개의 데이터를 사람이 수동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간평가자를 대신하는 LLM 평가자를 구축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사람과 LLM의 평가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를 얼라인 레이스로 설정했는데요. 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먼저 사람이 생성 결과를 보면서 적합, 부적합 평가를 내립니다. 이게 휴먼 이벨 값이 되고요. 그 다음 LLM으로 평가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각 생성 결과들을 평가합니다. 이게 LLM 이벨 값이 되고 이 두 개의 일치도를 true, false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라인 레이스는 4개 중에 3개가 일치했으므로 0.75로 계산됩니다. 전체 과정으로 설명드리면 최초 LLM 평가가 실행되고 얼라인 레이스이 0.4가 됩니다. 이는 목표 얼라인 레이스에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평가 프롬프트를 개선해서 다음 평가를 실행하게 됩니다. 여전히 얼라인 레이스이 0.7이 되고 이 또한 목표 레이스를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또 평가 프롬프트 개선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평가했을 때 얼라인 레이스이 목표 만족도인 0.9를 달성했으므로 이 버전으로 평가 프롬프트를 확정하게 됩니다.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먼저 평가 데이터셋 목록에서 추천 질문 서제스트를 선택하고 평가 기준을 작성한 다음에 기준 저장을 누르면 작성한 평가 기준으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LLM 평가가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일치도가 90%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평가는 인풋과 제너레이티드 아웃풋을 비교하면서 실제로 사람이 평가를 내리고 불만족했다면 왜 불만족했는지 인간평가 사유도 함께 작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렬 상태가 불일치인 것들만 필터링을 하고 각 불일치 케이스별로 평가 기준을 추가하면서 새로운 평가 프롬프트로 개별 아이템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여기서는 저녁에 영업하는 곱창 전문점 있을까는 저녁에 영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질문이므로 좋지 않은 예시로 휴샷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평가를 클릭하면 아래 목록으로 결과가 보이게 되고 바뀐 평가 프롬프트로 평가했을 때는 기존의 만족에서 불만족으로 바뀌고 인간평가와 일치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뀐 프롬프트로 다시 기준 저장을 누르면 전체 평가가 진행되게 되고 베이스라인이 94%로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 작업별로 정렬된 LLM 평가자는 프롬프트 최적화 자동화와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에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자동화된 프롬프트 최적화입니다. 지금까지 카카오맵 데이터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 개수를 세봤더니 56개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프롬프트 업데이트 횟수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버전 업데이트를 진행했던 건 101번이나 진행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각 프롬프트는 16번 정도 업데이트가 되고 총 업데이트 횟수는 920번입니다. 하루 평균 10번의 업데이트를 가정했을 때
프롬프트 업데이트에만 총 92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걸 추산할 수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프롬프트 개선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떤 패턴을 발견했는데요. 먼저 인간 평가자의 검수를 통해 부적합 사례들을 모으게 되고 그거를 기반으로 리즈닝 모델에 기존 생성 프롬프트와 부적합 사례들의 이유를 함께 주면서 위에 프롬프트로 생성했더니 부적합 생성 결과가 나온다. 나오지 않도록 프롬프트 고도화해줘와 같은 프롬프트 개선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전달받은 새로운 프롬프트로 다시 재생성을 하게 되고 이를 인간 평가자가 검수하고 다시 부적합 사례들을 취합하는데 문득 이 과정들을 자동화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인간 평가자가 하던 작업을 앞서 만든 LLM 평가자로 대체함으로써 자동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동화된 옵티마이저 모듈은 아래와 같이 동작합니다. 인풋은 원본 생성 프롬프트가 들어가게 되고 불만족 생성 결과들과 그 이유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예시로 고기 김치찌개와 솥밥 맛있는 집은 한 질문의 메뉴가 2개 이상 포함되면 안 되므로 불만족인 거고 그리고 목표 만족도 90% 설정과 최대 반복 횟수 5번을 함께 인풋으로 줍니다. 옵티마이저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표 만족도를 달성한 최적화된 생성 프롬프트를 리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불만족 케이스 정보에 따라 7, 메뉴 키워드 혹은 업종은 한 질문에 하나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와 같은 인스트럭션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으로 살펴보면 프롬프트 최적화를 진행하게 되고 새로운 프롬프트 데이터로 전부 재생성하고 그거에 대해 LLM 평가자가 데이터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생성된 결과에 대한 만족도 비율이 나오게 되고 66%는 목표 만족도 90%를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다음 프롬프트 최적화, 재생성, 평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80%는 목표 만족도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최적화 과정이 진행됩니다. 마침내 목표 만족도 90%를 넘은 만족도 95%를 달성했으므로 이 프롬프트가 최종 생성 프롬프트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최종 프롬프트를 보면 7번, 메뉴 키워드 혹은 업종은 한 문장에 반드시 하나만 포함합니다. 8번, 너무 일반적이고 당연한 조건은 배제합니다와 같은 인스트럭션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적화된 프롬프트 적용 버튼을 누르면 프롬프트 저장소에는 생성 프롬프트와 옵티마이제이션 프롬프트, 이밸류에이션 프롬프트들이 모두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중 생성 프롬프트의 추천 질문 생성 태스크에서 새로운 버전 17로 추가가 됩니다. 실제 화면에서의 동작을 보여드리면 최적화할 데이터셋과 앞서 휴먼 이벨 얼라인을 진행했던 것들이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베이스라인의 평가 기준 정보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원본 프롬프트를 보여주고 인간 평가자의 불만족했던 케이스들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이때 오른쪽과 같이 함께 작성한 불만족 이유들도 같이 불러와지고 화면에서 직접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표 만족도와 최대 반복수를 입력하고 최적화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최적화가 시작됩니다. 각 최적화 단계별 세부 사항들을 위에 로그로 보여주고 각 단계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소요된 시간을 함께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평가 중인 걸 확인할 수 있고 1회차가 끝나면 해당 회차에서 최적화된 프롬프트와 개선된 케이스, 악화된 케이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케이스는 불만족에서 만족으로 바뀐 케이스들이고 아래와 같이 LLM이 왜 만족으로 평가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화된 케이스는 만족에서 불만족으로 바뀐 케이스들로 왜 LLM이 불만족으로 평가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표 만족도를 달성하게 되면 원본과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비교할 수 있는 화면을 띄워주는데요. 여기서 보면 5번 인스트럭션과 6번, 7번 인스트럭션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적용을 누르면 프롬프트 저장소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안된 옵티마이저와 인간 작업자의 수행 시간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추천 질문 고도화 작업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수행해 보았습니다. 총 15시간 걸리던 작업이 7시간으로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된 옵티마이저 덕분에 신규 필드 추가가 빨라지고 도메인 확장이 보다 용이해졌습니다. 이는 신규 도메인 확장 소요 시간이 절반으로 감소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발표자인 규준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비스 레벨의 품질 보장과 모니터링의 발표를 맡게 된 한규주라고 합니다. 저는 앞서 설명드렸던 데이터의 품질을 어떻게 보장하고 모니터링해 왔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리플렉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메타데이터는 카카오 선물하기나 카카오 맵같이 이미 규모 있게 운영 중인 서비스에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서비스 데이터의 품질을 100%로 담보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LLM 특성상 정확도를 100%로 만들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LLM이 스스로 생성 결과물을 점검하고 고칠 수 있도록 리플렉션이라는 단계를 파이프라인 끝단계에 추가함으로써 정확도를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리플렉션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리플렉션이 필요했던 사례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째로 글자 수 제한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LLM은 토큰 단위로 되어 있다 보니 글자 수 제한 요건을 잘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UI 제약상 필요했던 부분이라 꼭 지켜줘야 됐습니다. 둘째로 서비스 특성상 특정 용어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유명인이 언급되거나 서비스에 쓸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용어 같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요구사항은 잘 충족했지만 표현이 어색해서 쓸 수 없는 바삭한 초밥 같은 사례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요구사항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시사항이 너무 많거나 모호한 경우에 발견되곤 했습니다. 이런 문제 케이스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선 프로그래매틱하게 룰 베이스로 검출하는 방식과 앞서 수인님이 공유해 주셨던 LLM 이벨루에이터로 검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앞서 보셨던 사례와 같은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리플렉션 프로세스를 정립했습니다. LLM으로 생성된 결과물과 그때 사용된 데이터를 룰 베이스 이벨루에이터 혹은 LLM 이벨루에이터에 넘겨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검출하게 됩니다. 이때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그 위반 사항을 고치도록 새로운 지시 사항에 추가하여 데이터를 재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과물을 생성할 때 사용했던 프롬프트와 인풋 데이터를 같이 이벨루에이터에 넣어서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벨루에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겪은 팁을 몇 개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처음 생성할 당시의 인풋 데이터를 이벨루에이터에 제공하면 원천 데이터에서는 없었던 정보를 생성하는 등의 할루시네이션을 잡아낼 수도 있고요. 단순히 틀렸는지 여부를 출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로 틀린 건지 출력하게 하면 좀 더 논리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접근했을 때 출력 필드의 순서도 중요한데요. 틀렸는지를 먼저 출력하고 그 근거를 다음에 출력하라고 가이드했을 때는 틀렸다고는 했지만 근거의 내용을 보면 틀리지 않았다는 설명을 할 때도 간혹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거를 먼저 출력하고 틀렸는지의 여부를 그 다음에 출력하게 하면 논리적인 평가가 가능했습니다. 틀렸는지 여부가 먼저 출력되었을 때 생기는 어텐션 편향을 줄이고 나중에 근거를 정당화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류를 검출한 뒤에 재처리한다고 해도 기존에 발생했었던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력 결과와 함께 위반된 사항을 다시 짚어주면 모델 입장에서는 이런 출력은 적합하지 않다는 또 다른 예시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모호했던 기준을 명확히 해주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시사항이 너무 많았을 때 이런 위반 사항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집중해야 될 지시사항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흐려진 어텐션을 구체화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플렉션 과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례인데요. 데이터를 생성할 때 원천 데이터 자체에 모순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사용자의 리뷰나 웹문서 등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원천 데이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성 결과물도 틀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리뷰가 상반된 팩트를 담고 있는 경우 LLM 입장에서는 일관되지 못한 결과물을 출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데이터 전처리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는 소수의 정보는 틀렸다고 가정하고 다수의 정보가 맞다고 판단하도록 가이드할 수 있습니다. 혹은 데이터의 개수가 적어서 이런 방법을 쓸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정보를 모두 신뢰하지 않고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도록 가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오래된 정보에 페널티를 줘서 최신의 정보가 좀 더 정확하다고 믿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천 데이터가 아니라 생성된 결과물에 모순이 있는 경우입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발렛 줄차가 불가능하지만 발렛비가 존재한다고 하면
사용자는 어떤 데이터가 맞는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는 생성에 참고한 인풋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여 모순된 정보를 정확하게 하도록 리플렉션하거나 아니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맞다고 보고 덜 상세한 데이터를 고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발렛비가 2,000원이라는 데이터가 더 상세하기 때문에 발렛 가능 여부가 true라는 암시적인 추론으로 리플렉션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약 8%의 데이터가 리플렉션으로 올바른 데이터로 고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추가로 넣지 않는다면 서비스에 제공될 데이터의 정확도를 담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앞서 소개드렸던 LLM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운영 과정에서 꼭 필요한 모니터링과 가시성 확보에 대한 측면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LLM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례가 많아지면서 LLM의 옵저버빌리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가시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꽤 기울였는데요. 먼저 상용 모델 혹은 내부 모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추론 요청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서 별도 저장소로 보내서 기록하도록 해두었습니다. 이때 요청 메시지, 응답 메시지나 모델 파라미터, 사용 토큰, 비용 등의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API 비용을 관리하고 문제가 있었던 생성 데이터에 대한 디버깅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샘플링 없이 저장해두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모델을 학습해서 좀 더 저비용이고 고성능인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신경 썼던 부분은 데이터의 흐름이 묶여서 잘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추론 요청을 하나로 묶어서 트레이싱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트레이스 아이디로 각 데이터를 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개발자는 트레이스 아이디 하나로도 이 데이터가 생성되기까지의 데이터 전처리, 생성, 리플렉션 등의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희는 생성된 모든 결과물에 트레이스 아이디를 같이 저장해두고 어떤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면 해당 트레이스 아이디로 어떤 요청이 있었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모델 파라미터는 무엇이었는지 조회함으로써 개발자가 쉽게 디버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당 트레이스 아이디를 기반으로 문제를 재현해 볼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따로 만들었는데요.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저장되어 있던 인풋, 아웃풋, 모델 파라미터 등을 기반으로 해당 요청을 그대로 재현해 보거나 일부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요청해 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프롬프트를 개선하거나 디버깅하는 시간을 매우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재된 데이터를 통해서 품질과 비용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휴먼 얼라인드 이벨루에이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성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추적한 지표는 유해한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지 않은지를 볼 수 있는 세이프티, 지시사항에 기반한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 팔로잉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매 요청마다 사용되었던 토큰 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각 요청에 해당하는 비용을 합산해서 프로젝트나 프롬프트별로 비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비용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